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양력이 무엇인지 강력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힘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이론이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네 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미 전자기력과 양력이라고 하는 이 두 힘은 1960년대에 그들을 통일하는 이론이 나왔고, 그걸 이제 70년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훌륭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됐고,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들이 79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또 그 문제를 그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이론이라고 하는 걸 보이는 사람들 두 분이 또 이제 99년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휘소 박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노벨상을 주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노벨상 뭐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위에 있는 이 세 분이 글라시오, 와인버그, 살람 이렇게 세 분이고요. 여기 두 명은 미국 사람이고 살람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여기 노벨상을 받은 그런 이력이 있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두 분은 이제 트프트하고 벨트만인데 네덜란드 사람이고, 여기 이제 이휘소 박사죠. 근데 이제 그 저번 시간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이휘소 박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워낙 그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떠돌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고, 근데 이제 그 이휘소 박사가 한때 그 미국 스토니브룩 그 대학의 교수로 계셨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한국인 학생을 딱 한 분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그 지금 은퇴하신, 그리고 고려대에 계셨던 강주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의 스승님이 이렇게 왜곡되게 그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전기를 쓰셨죠. 이휘소 평전이라고 하는 이런 전기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휘소 박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뭐 책이 얇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책을 뭐 읽다 보면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사실은 상당히 괴팍하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아무튼 이 정도 그러니까 세계 수준에 오르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아무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라시오, 와인버그, 살람 이론, 즉 전자기력과 양력을 통일하는 그 이론을 뭐 그냥 통일했다라고만 하면 좀 섭섭하니까 그냥 구경을 한번 하고 가기로 하면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최소한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에 이걸 요약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로만 얘기를 하기로 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통째로 티셔츠에 인쇄해가지고 입고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전자기력과 양력에 대한 그 양자역학적인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트 1이 끝났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론이 만들어졌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그게 옳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험으로 검증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걸 실험으로 검증하는 분야를 이제 입자 물리학의 실험 분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입자 물리학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케일을 훨씬 넘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실험인데요. 이제 썬이라고, 이건 이제
그 나라에 따라서 선이라고 읽기도 하고 세른이라고 읽기도 하고 체른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냥 선이라고 읽을게요. 선이라고 이제 유럽에 가면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국경에 두 나라에 걸쳐서 이제 입자 가속기 연구소가 있어요. 전에 잠깐 항공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제 전에 그 미국에서 페르밀랩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근처에 있는 거기 미국에도 이제 그런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도 있고 뭐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처럼 그 거대한 나라 뭐 이런 데 이제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는 사실은 이제 51년 전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51년이었으니까 52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유럽 20개국에서 공동으로 돈을 내 가지고 이걸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이제 소유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한마디로 그 거의 전 세계에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물리학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여기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전공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록 이제 그 소속은 이화여자 대학교 이렇게 소속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연구는 그 유럽 가 가지고 하는 거죠. 뭐 1년이고 2년이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실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때로는 뭐 한 달 갔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1년 계속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구소 하나만을 위해서 그 전용으로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가장 거대함과 동시에 또한 가장 정밀한 실험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6천 5천억 원이니까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돈 단위에 비하면 사실은 이건 별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그냥 강 좀 파고 이러는데도 2, 30억 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 쓸 돈으로 이런 거 만들면 뭐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이 프랑스고 이쪽이 스위스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여기가 레만호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관광지 뭐 이런데 많이 봤던 그런 호수고요. 이제 거대한 호수가 있고, 근데 이 호수하고 거의 맞먹는 크기로 여기 동그랗게 지금 원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 전체가 사실 이 동그란 여기 원을 따라서 이게 이제 가속기이죠. LHC라고 부르는 이제 그 가속기인데,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연구소에 LHC라고 부르는 가속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 그러면 여기 이제 호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보통 우리가 밀물 썰물 해가지고 뭐 밀물이 있으면 바닷물이 몰려들고 뭐 썰물 시간에는 바닷물이 이제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호수도 마찬가지죠. 밀물 썰물이 있는 이유가 이제 달이 뭐 잡아당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호수도 사실은 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그 물이 좀 높낮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뉴턴 이론에 의해서 이 물이 많이 몰려 있으면 중력이 그러니까 이 물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세질 거고 물이 적으면 중력이 약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실험 장비가 있는데 여기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밀물 썰물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굉장히 정밀한 거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 보면 그 우리나라의 KTX에 해당되는 그 떼제베라고 부르는 고속철도가 지나다녀요 여기에.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기차가 지나다니면 덜컹덜컹하면서 이제 막 울리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땅이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거 그런 효과도 다 여기에 이제 고려를 해서 나중에 그 실험 결과를 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정밀한 실험을 하는 곳이에요. 이게 실제 항공 사진인데요.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여기가 그 지하 100m로 터널을 파가지고 그 동그랗게 이제 실험 장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무슨 도로가 있는데 여기 사실은 그 바로 옆에 공항이 있어요. 비행기 활주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거대한 장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둘레가 27km고 이게 2009년에 이제 3년 전에 완공이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완공됐다 막 좋아하고 최초의 실험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버튼 딱 누르고 이제 막 성공했다 그러고 막 박수치고 그랬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고장이 났죠. 그게 이제 이걸 지을 때 그 온갖 부품들을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이렇게 뭐 독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부품들을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조립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나라가 맞고 여기는 어느 나라 맞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지하에 이렇게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가 좀 불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1년 남짓 이제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일단 땜빵으로 적당히 해가지고 일단 돌아가게만 해놓고 실험을 시작했어 2010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래 계획했던 그 성능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절반 정도의 성능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 실험 결과를 얻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냥 계속 그 상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남짓은 또 다시 이제 가동을 중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은 이제 가동을 안 할 거고 지금까지 한 1년 반 뭐 이 정도 동안 이제 그 쌓아놓은 데이터를 내년에는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그 뭐 계속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여기 이제 스위스나 프랑스에 이 근처에 가면 이게 일반인한테 이게 관광 요 코스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러보세요. 시간이 나면.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지하에 이렇게 아까 뭐 171m인가라고 그랬었는데 지하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걸 해놨다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건설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그 터널을 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건설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완성된 입자 검출기인데 여기 이게 이제 뭐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게 사람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그냥 엄청난 빌딩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입자들을 검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한 27km 그 둘레를 이렇게 계속 동그랗게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부를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 진공은 이제 입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될 때 그 안에 공기가 있으면 공기하고 막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우주 공간보다 더 진공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되기 때문에 냉동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냉동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워낙 뭐 전기 같은 걸 이제 그 많이 쓰고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통 전선으로는 안 되고 전에 이렇게 뭐 위에 공중에 띄우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초전도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뭐 전기를 한번 흘리면 영원히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초전도체로 만든 그런 도선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지구를 7바퀴나 도는 그런 초전도체 케이블이 여기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장치인데 여기서 뭘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입자를 빛의 속도의 99.9999%까지 가속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입자가 이제 양성자인데요. 양성자를 하나는 이쪽으로 돌리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리고 해서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걔네들을 충돌을 시켜요. 근데 이게 워낙 그 엄청난 속도로 이 가속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가속시킬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조그만 애들을 통해서 여러 번 가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빛의 속도의 30% 정도로 가속을 시키다가 그다음에 87%로 가속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9.999%까지 가속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계속 이렇게 돌려요. 계속 돌리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얘가 이거 이제 물론 가상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이제 충돌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를 계속 내내 충돌을 시키면 안 되니까 약간 이제 걔네들이 움직이는 길을 약간 틀어놔가지고 여기 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그 시계 방향으로 돌고 파란색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게 하다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얘네들을 충돌을 시켜요. 근데 충돌을 시키는 것이 이렇게 뭐 거대한 덩어리 무슨 사과를 충돌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뭐 정말 엄청나게 그 정밀한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진 걔네들을 충돌시키는 건데 이제 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입자 하나를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입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뭉치로 이렇게 계속 보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뭉치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뭉치의 길이는 한 뭉치의 길이는 이제 보통 수 센티미터 정도 되고 이 폭은 그러니까 여기 이 두께죠. 얘네들 한 1밀리미터. 그러니까 연필심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샤프심, 그러니까 샤프심 정도라고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되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계속 쏴서 이렇게 하나는 이쪽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한 번 돌리고 나면 걔네들이 이제 공중에 말하자면 공 떠가지고 계속 돌아요. 거의 진공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도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돌면 이게 한 10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충돌을 시키는데 근데 이게 충돌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한 번에 꽝 하고 모든 게 다 충돌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냥 싹싹 지나가요. 그냥 워낙 얘네들이 뭐 그 많이 모아놨다고 해도 뭐 사실은 이 사이가 텅텅 비고 원자처럼 막 텅텅 비고 이래가지고 대부분 싹싹 지나가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충돌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입자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로 충돌을 하니까 그 E는 mc 제곱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이제 물질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네 군데에서 엄청난 입자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거를 아까 보여준 그 검출기라고 하는 여기 요 이런 검출기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졌는가 이걸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검출기의 이름이에요. 그냥 붙여놓은 이름이고요. 이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그래서 충돌을 시키면 이제 이런 식의 그 실험 결과를 얻게 돼요. 이건 이제 그 실제 실험은 아니고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실험을 할 때 뭐 그냥 무작정 지어놓고 이거 만들어놓고 그냥 충돌시키면 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전에 이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열심히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놓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실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아무튼 실제 실험을 하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선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입자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가 꽝 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입자들이 막 쏟아져서 나오는 새롭게 생겨난 그런 입자들이 나오는 그 경로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색깔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얘네들이 입자들이 나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 이래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막 그려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니까 이렇게 색별로 표시를 한 거고 실제로는 그냥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색들 그냥 색이 아니라 그냥 색이 없는 그냥 길들이 그냥 쭉쭉 그려질 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선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건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야 돼요. 이 선은 어떤 입자고 이 선은 어떤 입자고 이런 걸 다 찾아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어디 가서 멈추고 이게 그 휘어지는 그 곡선이 뭐 얼마나 휘어졌고 뭐 어떤 방향으로 휘어졌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일일이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10시간 막 돌고 이러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이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이것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죠, 일단.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신호를 빠뜨리지 않고 다 컴퓨터로 옮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통신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막 쌓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슨 하드디스크 이런 거로는 사실 이거 다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장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걸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간이 다른 용도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빠르고도 큰 그런 이제 대규모의 그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막 쌓이고 그럼 그걸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고민이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연구소가 뭐로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 그러니까 뭐 보통 인터넷이라고 하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HTTP에서 주소 쳐넣어가지고 이제 거기 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뭐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어디서 생겨났냐 그러면 바로 이 선에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애플 혹은 뭐 인텔 뭐 이런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IT 계열 회사에서 그걸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선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이터를 잘 공유하고 신속하게 공유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월드와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선을 이제 세계 정무혁명의 진원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월드와이드를 만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정무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거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걸 만들 때 그냥 아무튼 자기들끼리 안에서 연구소에서 이걸 잘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딴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이걸 딴 데서 막 갖다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그러니까 본래 돈 벌 생각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뭐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퍼져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걸 다 공짜로 쓰고 있죠. 근데 만약에 무슨 이제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로 지금까지 계속 그걸 돈을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이제 그걸 연구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기초과학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보통 그냥 흔히 얘기하는 슈퍼컴퓨터로 이걸 할 수는 없어요. 한 대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그래가지고 각각 그 컴퓨터들의 그 자원을 활용하자 이런 것이 이제 그리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저장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여기 참가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개인 PC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이렇게 말하자면 내 걸 여기 활용해도 좋다고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여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를 켜놓지만 쓰고 있지 않은 동안에는 이제 거기 여기서 이렇게 그쪽으로 와가지고 그 컴퓨터를 약간 쓰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실험 결과들을 분석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바로 이제 넉 달, 5달 전에 이 선에서 드디어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공식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표준 모형에서 이제 그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물질로 쿼커 렙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고 또한 쿼커 렙톤의 질량을 주는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힉스 입자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가속기를 통해서 이미 발견이 됐는데 근데 힉스 입자만 유일하게 발견이 안 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표준 모형이 1970년대 초반, 1973년까지 해서 완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힉스 입자가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40년 만에 이 힉스 입자를 올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힉스 입자를 뭐 신의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물질들의 각각 그 기본 물질들의 질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의 입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드디어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여기에 뭐 고 이so 박사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힉스 입자, 그러니까 이 힉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이론, 그게 전에 얘기한 그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질량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이론을 힉스라고 하는 이건 힉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힉스라고 하는 사람 혼자서 이걸 이론을 낸 건 아니고 그 거의 동시에 3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힉스가 낸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힉스 말고 5명의 학자가 이제 2편 세 편,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하나는 3명이고 하나는 또 3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명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자가 전부 6명인데 요거 이론을 만든 사람이. 근데 그 6명 중에서 이기수 박사가 하필이면 이 이름을 힉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갑자기 힉스가 혼자 막 이렇게 유명해졌죠,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노벨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3명밖에 못 주기 때문에 그 6명 중에서 누구한테 이제 줄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 있죠. 노벨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중에 6명 중에 1명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5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명이 누가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될 텐데. 근데 힉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 전부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실험이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서 용어가 구분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표준 편차,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뭐 그 경영학이나 뭐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하지만 무슨 뭐 6 시그마, 뭐 5 시그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량률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것이 이제 그 큰 문제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실험에서도 얼마나 정밀한 실험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표준 편차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 편차의 한 3배, 그러니까 3 시그마라고 하는 그런 거 정도의 그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건 발견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렇게 해도 그 사실은 99%의 확률 정도로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했다가 발견이 안 되는 사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발견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관측했다, 그런 정황적인 증거를 관측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발견했다는 표현을 쓰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5 시그마, 표준 편차의 5배 정도의 정밀도로 이제 이걸 실험 결과를 얻어야 이제 우리가 발견했다 이런 말을 써요. 이제 그런 때는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올해 7월에 이걸 발표한 거는 5 시그마는 아니고, 그러니까 5 시그마는 아니고 4.9 시그마였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4.9배. 그래서 이제 아주 약간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발견했다고 하는 말은 쓰지 않고 여기 보면 observe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말에 본래 계획대로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말에 이제 발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를 더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이 밑에 점선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요 선이 하나가 있고, 빨간 선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밑에 있는 이 점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그냥 내려가는 요 선은 힉스 입자가 없을 때 그때 나와야 될 실험 곡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건 실제 실험 결과죠.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점들이 찍혀 있고 무슨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십자 표시는 그 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이어보면 이 빨간 선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 빨간 선 약간 튀어 올라온 거, 이것이 바로 그 힉스 입자가 있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보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표준 편차의 4.9배처럼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뭔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힉스 입자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이 훨씬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이제 요게 점점 이렇게 사이가, 요게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선이라고 하는 연구소는 뭐로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냐면,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악마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천사악마는 이제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이 천사악마에 보면, 영화에 보면 맨 처음에 무슨 이상한 연구소에서 무슨 반물질 폭탄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걸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그 연구소가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연구소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이 선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유명해져 가지고 이 선에서 이 천사 악마 때문에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그냥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 악마 뭐 이래가지고 뭐 이제 선은 실제로 존재하나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에 있나요?
반물질은 존재하나요? 뭐 이런 거 막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다 대답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 보면 뭐 선이 정말 그러니까 요 월드와이드 웹이 정말로 선에서 발명됐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러면 이제 그걸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 논문이 연구 결과물인데 이 실험은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걸 뭐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어떤 그냥 학교에 교수 한 명이 뭐 자기 학생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실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험을 해요. 둘레 27km 거기에 다 이제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실험이 잘 돌아가는지 마치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휴전선에서 보초 서고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불침번 서고 이러는 거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밤새 돌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쉬프트를 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막 잠 안 자고 계속 그 교대로 막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걸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보통 실험 한 번 하면 적으면 한 3,400명 정도가 같은 실험을 하고 이 LHC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 같은 실험을 해요. 한 그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논문으로 쓰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논문 저자만 수백 명 이제 3,000명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논문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논문이 시작돼요. 여기 보면 뭐 이상한 막 조그만 단어들이 써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얘 좀 그 한 줄짜리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학교. 여기 보면 뭐 다 숫자들이 막 사람 이름 위에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학교, 이 사람은 이 학교 해가지고 주소를 다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저자가 항상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이제 A로 시작하면 유리하죠. 항상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이름은 누군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그 일본 사람 성이 아베라고 하는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베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백 명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들어가 있어요. 뭐 김씨, 이씨, 막 최씨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실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자만 해가지고 뭐 서너 페이지 되기 때문에 뭐 앞에는 아무도 안 읽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내면 그것과 이론과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론으로 또 계산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론에서 무슨 결과를 바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특정한 실험에 맞는 계산을 또 막 해야 돼요. 그럼 이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도 이제 사실은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하나하나가 다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수학에서 여기 선 하나하나가 적분 하나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뭐 그냥 대강 표현을 하자면 이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적분들을 여기 하나 그림 하나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한 800개 정도의 이런 그림들을 더하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그 파인만이 처음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가지고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걸 이제 정밀한 실험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 적분을 슈퍼컴퓨터로. 근데 그럼 이것도 이제 아무나 막 슈퍼컴퓨터 돌리면 계산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들이 아니고 사실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그 분야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특별히 그러니까 맡아가지고 하는 전문 계산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계산은 사실상 거의 혼자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서 이제 그 사람이 계산을 딱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그걸 도저히 검증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 검증하려고 하면 몇 년 동안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면 그거하고 실험하고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적분 여기 something이라고 써 있는 거 안에 이제 그 적분할 때 그냥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런 거를 적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우리 물리학과에 오셔서 콜로퀴움을 했던 이제 그 고대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파일을 잠깐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가 한 2,000배 정도의 그 식이 들어가 있고 그걸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론과 실험을 비교하는데 이제 가장 정밀한
그런 결과를 예를 들면 하나 보여주면 이게 뭔가는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라도 괜찮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G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뭐 한 2, 30년 전 결과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실험값이에요. 실험으로 요거를 이제 측정하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 보면 소수점 밑으로 12째짜리, 13째짜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 결과를 얻어놨죠. 여기 밑에 빨간 걸로 써 있는 건 이제 오차예요. 실험에 항상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실험을 이렇게 엄청나게 정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수점 한두 째짜리까지 해가지고 실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준 그런 가속기 그런 걸로 소수점 12째짜리까지 이렇게 막 실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은 아까처럼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또 역시 12째짜리까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이론도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오차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오차예요. 이론 오차예요. 그래서 보면 얘하고 보면 다 맞아요. 여기 끝에 가서 틀리는데 여기 이제 오차 때문에 틀리는 거죠. 얘네들이 만약 조금 더 정밀하게 되면 여기들이 다 맞아 떨어질 거다.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얘네들 숫자들을 보면 이게 무슨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숫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제멋대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는 이런 숫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실험으로 얻어진 거고 하나는 표준 모형 그 이론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연히 서로 막 틀리고 이래가지고 우연히 소수점 12째짜리까지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히 독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얻은, 그 다음에 전혀 규칙도 없어 보이는 그런, 그다음에 서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어마어마한 실험과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맞춘 것이 정말 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감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뭐 그런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건 믿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틀렸을 거다 이렇게 감히 누군가가 토를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도의 정밀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표준 모형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모형이 만들어진 뒤로 이제 이미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보다 물론 이제 딴 것들은 정밀도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수준에서 표준 모형이 검증이 되었고 그거를 벗어나는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 본질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표준 모형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옳은 이론으로 믿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면 그게 뭐 또 뭐 뒤집히거나 뭐 더 다른 근본적인 이론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결과가 잘못되는 건 아니죠. 표준 모형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그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본래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하려고 이제 그 엄청난 가속기를 만들고 뭐 실험을 하고 그리고 뭐 돈을 엄청나게 막 때려넣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 사실은 뭐 이거 자체가 정말 그 거대한 무슨 인류의 그 지적 진보를 이루고 이러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 좀 허망하죠. 이런 거 하나 숫자 하나 만들어내려고 거기다 정말 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그 전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물리학자들은 진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럼 왜 그 정부는 뭐 유럽의 그 수십 개국은 혹은 뭐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거기 돈 내고 있는데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막 쏟아붓느냐? 사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딴 목적으로 거기다 돈을 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만들므로 해서 새로 다른 부산물들이 막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일종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딴 사람들은 거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결과도 물론 뭐 재밌긴 하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뭔가 응용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걸 텐데 이제 그런 거에 한 가지 예가 포항에 있는 우리나라 포항 그 공대에 있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포항 방사광 가속기는 이게 둘레가 한 200m쯤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27km에 비하면 정말 뭐 아주 귀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유럽에 있는 그런 LHC하고 경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입자를 가속해가지고 충돌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입자 가속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용도가 새로 이제 떠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가속하게 되면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입자를 가속하면 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포항에 있는 이 가속기가 있는데 이 가속기는 입자를 가속해서 충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입자를 가속해 가지고 나오는 그 빛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충돌시킬 목적으로 하면 빛이 사실은 그게 뭐 불청객 같은 그러니까 없으면 좋은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오히려 그 주목적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다른 것에 응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가속기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빛을 이제 방사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사광 가속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여기 굉장히 품질이 좋은 뭐 그런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과학 분야 혹은 공학 분야에 이제 이걸 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자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목적은 먹고 사는 거하고 별로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신기술이 사실은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실제 생활에 응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이제 먼저 미리 만들어내는 그런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 응용되는 것이 이건 뭐 실제 우리 생활까지 지금 파고든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이제 만든 그런 가속 기술 그런 거 그다음에 옛날에 쓰던 뭐 한 3, 40년 전에 쓰던 그런 조그만 가속기들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병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암 걸린 사람이 무슨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을 텐데 그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입자 가속기 조그만 입자 가속기죠. 그러니까 소형 입자 가속기에서 입자들을 이제 강한 에너지로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속된 입자가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물론 그 입자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X선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감마선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무슨 다른 입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 입자는 그 죽이는 것이 걔가 무슨 얘는 정상세포 얘는 암세포 이래가지고 그걸 구별해가지고 죽이는 건 아니에요. 걔는 그냥 무조건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거는 그 내부에 이제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부부터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건데 피부부터 해가지고 그 입자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여요. 그러면 암세포도 죽고 정상세포도 죽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물론 위험하죠.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그런 걸 쓰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만 그 여러 방향에서 걔네들을 이렇게 쏘면 사실 암세포에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에는 그 하나의 빛만을 하나의 그 입자만이 지나가는데 여러 방면에서 그걸 동시에 쏘면 암세포는 집중해가지고 암세포를 더 먼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자 가속기에서 얻었던 그런 기술이 지금은 이제 의학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표준 모형과 그거의 이제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런 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표준 모형을 그 요약하면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강력에 대한 이론이고, 그다음에 이게 전자기력과 양력에 대한 이론이고, 그밖에 이제 중력, 이제 일반 상대성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표준 모형인데, 근데 이게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실험하고 안 맞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험하고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문제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려면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와서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그 이론을 수정하고 뭐 이래야 계속 이렇게 진보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표준 모형에서 예측한 그런 결과가 계속 실험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하는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그래서 실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론을 뜯어고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 미학적인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이 표준 모형이 가장 근본적인 이론은 아닌 것 같다.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점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일단 입자가 너무 많아요. 전에 그 원자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쿼크가 6종류나 있고 렙톤도 6종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입자가 일단 너무 많다는 그런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힘들 사이에 관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기력과 양력은 이렇게 통일이 됐는데 강력과 이
전자양력하고는 아직도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과 중력하고는 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사이에 관련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죠. 하나면 좋겠는데 이런 좀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결정적으로 사람이 실험으로 맞춰서 정해져야 되는 그런 숫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전자의 질량이 이제 뭐 9.11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이런 이제 질량을 가지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숫자의 그 질량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들은 왜 하필이면 내 몸무게가 뭐 60kg인가 이런 건 이유를 알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왜 전자는 하필이면 이런 질량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뭐 왜 코크나 랩튼 하필이면 3세대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신이 정말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런 숫자를 사용했으면 하느냐 이거죠.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느냐.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 필연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정말 그랬을 것 같잖아요. 물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런 이제 꿈을 계속 지금 꾸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해서 뭐 디락 방정식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앞에다가 꼭 꼬리표 그러니까 접두사를 붙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직까지 양자역학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놓이면 그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이 작용한 게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물체가 놓임으로 해서 시공간이 매끈하게 휘어지는 그런 걸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 생각하는 그런 시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봤지만 얘네들은 모양 자체가 시공간의 모양 자체가 뭐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막 제멋대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간 자체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시공간과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시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예측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어느 곳에 양자역학을 적용해야 되고 어느 곳에 일반항성 이론을 적용해야 되냐 이거죠. 물론 일반항성 이론은 천체, 우주에 그러니까 뭐 거대한 곳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양자역학은 미지세계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동시에 적용해야만 되는 그런 물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은 굉장히 많은 물질이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니까 걔는 중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일반 상승 이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굉장히 좁은 곳에 이렇게 막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긴 또 양자역학도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동시에 적용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블랙홀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면 안 된다 이거죠. 서로 충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결합을 하려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남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모든 힘을 하나로 통일하자. 이것이 이제 물리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꼭 이론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건 그냥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물리학이 발전되는 과정을 지켜봤더니 계속 그런 식으로 물리학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뭔가 계속 통일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굳이 따지자면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근사하게 보이니까 이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를 통일하면 뭐가 좋은데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럴듯한 답은 이제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궁극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원리를 인간이 알아내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또 그렇다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하고 또 물어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항상 이렇게 먹고 사는 거로 규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다, 이런 답변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궁극의 이론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무수한 부산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인류의 그 물질 문명을 계속 진보시켜 왔다, 이것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다, 이거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제 새로운 그 기술들이 생겨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산물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그걸로 새로 이제 인류가 계속 진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소위 말하는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촉근은 이제 끈인데 슈퍼죠. 그래서 촉근이에요. 슈퍼 스트링 시어리고, 요새는 이걸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M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 M의 뜻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M 이론이라고 지었어요. 이 M은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매직일 수도 있고, 뭐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 뭐 미스터리일 수도 있고, 머더일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위튼이 이제 W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니셜을 거꾸로 뒤집어서 M 이론이라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모든 힘을 통일하는 유력한 후보고요. 특히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실험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지만 이 중력, 아까 얘기했던 일반상승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는데 성공해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옳은 이론이라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아직 완성된 이론은 아니에요. 이제 대강의 모습은 얼개는 이제 완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뭐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본래는 1970년대 처음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뭐 모든 힘을 통일하는 뭐 그런 이론으로 연구를 한 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이걸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984년에 소위 말하는 1차 촉근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제 그링이라고 하는 사람과 슈버르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물리학자에 의해서 1차 촉근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바로 이 중력과 양자역학이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이제 보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촉근혁명이 그로부터 11년 뒤에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2차 촉근혁명 시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미 거의 뭐 17년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 촉근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모든 걸 알아낼 수 있게 됐다 막 그러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제 벽에 부닥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제발 3차 촉근혁명을 일으켜 주기를 하고 막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이 이제 사실은 이게 촉근인데, 그걸 이제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끈 하면 이제 이게 1차원적인 그냥 그야말로 끈인데, 그 이제 열린 끈이,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열려 있는 열린 끈이 있고, 이런 닫힌 끈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둘 다 사실은 같은 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2차 촉근혁명을 일으킨 이제 위트는 이제 좀 물론 그린 시바르츠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위트는 특별히 이제 거론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고요. 1951년생이니까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현대 아인슈타인 또는 현대 아인슈타인의 후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아무튼 1970년대부터 입자 물리학계를 선도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리뿐만 아니라 수학까지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보통 우주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간 사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학부는 물리학을 한 게 아니고 역사학을 전공하고 언어학을 부전공했어요.
여기 막 앉아 있는 절반쯤의 학생들이 막 나도 물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본래 학부 때는 그래 정치평론가가 꿈이었다고 그래요. 물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죠. 그래서 한번 좌절을 맛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는 할 게 못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그때는 역사학이나 원어학을 한 게 아니고 경제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근데 경제학을 하다가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벼 그러고 이제 한 학기 만에 중도에 포기를 하고 전공을 응용수학으로 바꿨죠. 응용수학으로 바꿨다가 또 포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물리학에 정착했어요. 근데 이 모든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도 겨우 26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 메달을 받았어요.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필즈 메달은 40살을 넘으면 안 주거든요. 아무리 업적이 훌륭해도. 그러니까 40이 되기 전에 이걸 받았죠.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물리학을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수학을 막 새로 만들었는데 그걸 옆에서 수학자들이 보니까 엄청난 거더라 이거죠. 그래서 필즈 메달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것인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촉근 이론 열심히 해봐야 이게 워낙 실험으로 검증되기가 힘든 이론이라서 그러니까 물리학상은 이렇게 실험으로 검증된 거에만 주거든요. 나중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실험으로 검증되기가 힘들어서 과연 줄 수 있을까 이거 아주 회의적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 죽나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죽을 때쯤 되면 죽기 전에 이런저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 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야말로 뭐 그러니까 물리학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 학자 중에서 거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학자 중에서. 그래서 뭐 미국의 무슨 이제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슨 뭐 인물 뭐 이런 거 할 때 과학자 할 때 뭐 대표로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위튼의 아버지도 사실은 근데 물리학자예요. 위튼보다 물론 훨씬 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 위튼이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자기가 물리학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거가 자기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좀 소개를 해주면 엘레건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팔린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거 이제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꽤 유명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교양서적이고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기도 하고 이제 상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속편으로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엘레건트 유니버스가 워낙 이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유명한 책이 되어서 미국 방송 PBS 방송국에서 이걸 DVD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이제 다큐멘터리가 3편이 있는데 한 2시간짜리 합쳐가지고 그거에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부분을 따와가지고 이 수업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그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 브라이언 그린 본인이고요. 이 사람이 사실 그 어렸을 때 연극을 했대요. 중고등학교 때 연극을 하고 그다음에 부인도 그 배우예요. 연극 배우여가지고 뉴욕에 사는데 브로드웨이에 뭐 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하죠. 그게 뭐 보통 물리학자는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아무튼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죠.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대강대강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촉근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좀 근데 두껍다는 것이 좀 흠이에요. 국내 저자가 쓴 책들도 꽤 있어요. 그 스트링 코스모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옆에 있는 이 2권은 꽤 얇은 책인데 스트링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은 경희대에 계신 남승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꽤 오랫동안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라서. 그 다음에 신의 입자를 찾아서는 오늘 뭐 얘기했던 그 힉스 입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남아 있고 그런데요. 이건 이제 이종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종필 박사는 이제 여기저기 꼭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글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LHC는 이제 바로 LHC 자체에 대해서 쓴 책인데 LHC 말고도 재미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내 후배가 썼고 이건 내 동기가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책들은 다 잘 썼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근데 아무튼 이 조건 이론에 의하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끈으로 돼 있다. 처음에 이제 본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나 무슨 쿼크나 렙톤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무슨 빛이나 이 모든 힘을 매개하는 입자고 힉스 입자고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그 점이 아니고 끈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 이론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끈이 너무 작아가지고 실험에서는 크기가 없는 점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사과다 그러면 사과는 이제 원자로도 있고 원자에는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는데 얘네들은 아까 양성자 중성자 쿼크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쿼크나 이런 전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끈으로 돼 있는 것이다. 작은 끈이다 이런 얘기죠. Particles inside of them as tiny balls or points. But string theory proclaims that at the heart of every bit of matter is a tiny vibrating strand of energy called a string.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건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끈에는 열린 끈과 닫힌 끈 뭐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열렸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음악과 물리학 얘기를 할 때 이제 끈이 있으면 다양한 진동 모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기본 진동이 있고 배음이 있고 뭐 그래서 옥타브 차이가 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끈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진동할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입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끈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입자가 개수가 굉장히 많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는 전자에 해당하는 끈, 그러니까 전자를 만드는 끈, 뭐 쿼크는 쿼크를 만드는 끈, 빛은 빛을 만드는 끈 뭐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끈 하나가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걔가 전자로 보이기도 하고 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쿼크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끈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많은 입자들을 다 하나의 끈으로 다 통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끈 이론의 좋은 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끈 이론은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재미있는 것들을 예측해 주는데요. 우리 우주는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1차원 시간에 3차원 공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끈 이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4차원 시공간이 아니라 11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1차원은 물론 시간이고 나머지 10차원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 세로 높이 차원이 딱 3개의 공간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7차원은 어디로 갔느냐? 7차원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그 나머지 그 7개의 차원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지만 걔네들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작게 말려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른 숫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11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되면 그 끈 이론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있는 그런 이론이세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결정이 되는 숫자예요. 이게 사실은 끈 이론의 그 굉장히 놀라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요 숫자 하나만 가능해요. 이게 말려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렇게 종이가 하나 있잖아요. 종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가로 세로라고 2차원이잖아요. 근데 얘를 둘둘둘 말아요. 말아가지고 얘를 멀리서 보면 이게 줄처럼 보이잖아요. 끈처럼 보이잖아요. 1차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차원이지만 차원 하나가 말려서 작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1차원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본래는 10차원의 공간이 있지만 그 중에 7개가 이렇게 작게 말려서 우리가 볼 때는 3차원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끈 이론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정말 그 확대를 해본다면 이제 여기 이렇게 그 전기줄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줄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1차원이지만 이게 여기 살고 있는 개미가 보면 이게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개미는 실제로 2차원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아주 정밀하게 실험을 해보면 이 말려 있는 7개의 차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말려 있는 그 차원을 발견하는 것이 아까 보여준 그 LHC의 실험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게 LHC가 이런 작게 말려 있는 공간을 꼭 발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발견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끈 이론이 막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 발견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냥 확률은 뭐 한 1% 미만이죠. 아무튼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말려 있는 공간을 계속 확대를 하면 우리가 7차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렇게 평면처럼 되어 있는 것이 평면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걸 계속 확대를 거듭하면 이렇게 작게 말려 있는 공간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촉근 이론에서 그렇게 예측하는 공간은 이렇게 그냥 그 밋밋한 공간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뭐 수학에서 그 칼라비 야후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공간인데 그걸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무슨 꽃처럼 막 돼 있어요. 이게 막 이상하게 막 이리저리 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수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촉근 이론에 의하면 본래 1차 촉근혁명, 1984년에 있었던 그런 1차 촉근혁명이 일어났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그 1차 촉근혁명의 그 촉근 이론에 의하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5개의 이론만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개의 이론이 소위 말하는 뭐 타입 1, 타입 2A, 타입 2B, 헤테로틱 A, 헤테로틱 E 뭐 이런 이론인데요. 이거 뭐 이름은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뭐 외워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5개의 이론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5개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 5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내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결국 알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95년에 위튼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사실은 이게 5개가 아니라 5개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것들이 대칭성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통합하는 새로운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M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5개의 이론은, 이 촉근 이론 5개는 사실은 M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진짜 이론이 있는데, 그걸 마치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듯이 다리 하나씩을 더듬은 거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이제 전체 코끼리는 바로 M 이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위튼이 이걸 주장을 했고, 드디어 이제 이게 이론이 5개가 하나로 통일이 됐죠.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M 이론이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유일한 가장 궁극적인 이론일 거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촉근 이론은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완성을 한다면 이게 진짜 우주 궁극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물론 뭐 이게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이게 완성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뭐 그냥 과학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그냥 미완성이체로 발전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굉장히 야심찬 정말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매료된 그 젊은 물리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야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밀을 내가 내 손으로 벗겨 보이겠다 뭐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젊은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매년 여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신을 하죠. 근데 그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똑똑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분야는 보통 이제 그 학자라고 하면 이렇게 좀 나이도 좀 지긋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학계를 주도하고 무슨 학파를 이끌고 이러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 촉근 이론 분야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거꾸로여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이미 나이 좀 들고 뭐 나처럼 40대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퇴물 취급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야는 항상 20대, 30대가 주도를 해요. 갓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학회에 가보면 이게 보통 발표를 할 때 뭐 정장 차림에 뭐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반바지, 뭐 티셔츠, 뭐 청바지 이런 거 입고 뭐 때로는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서로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매일 하루에 논문이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논문 쓰면 바로 올려놓는 곳인데, 여기도 가보면 오늘자 논문 올라온 걸 보면 이제 여기가 하이에너지 시어리, 여기가 이제 뉴 하면 이 오늘 논문이거든요. 오늘 논문 올라온 걸 딱 보면
29개가 올라왔어요 오늘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건 1998년, 그러니까 이미 꽤 오래전인데요. 그러니까 2차 축구혁명이 일어난 직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꿈에 부풀어 있던 그런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말레세나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그 30세가 된 그런 학자가 엄청난 이론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홀로그램 원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무슨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워낙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제 시카고 대학의 그 나이 좀 지긋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만찬 그 학회 만찬장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때 이 댄스를 시켰어요. 요새 뭐 싸이가 말춤 열심히 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말춤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때가 그 마카레나라고 하는 그 싸이가 나오기 전에 뭐 그 미국 사람이 아니면서 빌보드 차트 뭐 1위 오르고 했다는 그런 이제 몇 개 안 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 다 일어나 가지고 다 시켰는데 왜 이 춤을 이제 추라고 시켰냐면 하필이면 이 노래를 선택하고 그 이유가 뭐냐 마카레나하고 이 이론을 발표한 말레세나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다 부르게 시켰죠. 대신에 이제 마카레나를 말레세나라고 바꿔서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라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